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태에 대하여 총정리하는 방송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건국 후에 가장 큰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지나간 이 얘기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다가올 미래를 먼저 보고 국민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또 국민들을 교육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왜 내가 건국 후 76년 만에 큰 위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죠. 6.25 전쟁도 있었고 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은 지금 76년이 아니라 대한제국이 고종 이후로 일본한테 나라가 넘어간 바로 그때 이후로 가장 큰 위기가 왔다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2석을 했거든요. 야당이. 저들은 목적지가 딱 하나입니다. 이 연방제 통일입니다. 연방제 통일. 저는 어제 백전노장인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는 오선 의원하고 여의도에서 3시간 얘기를 했어요. 해서 그분이 사실은 이 숨겨진 우파 쪽입니다. 계속 야당에서 일을 했지만은 기상천외한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기상천외한 얘기를. 이 말씀도 방송 중에 제가 곁들여서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거는 내가 볼 때에 한일합방 1910년도에 일본한테 나라가 넘어가는 한일병합 뭐 그거 이상의 위기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일본한테로 나라가 넘어가는 것보다 더 큰 위기냐? 그렇습니다.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가면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오는 것은 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견뎌낸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기둥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것 때문에 건국이 되었고 오늘까지 그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 개발정신, 목표를 세우라. 박정희 간단해요. 조갑재 선생님이 쓴 책 전질료 10몇 권 그거 다 안 읽어도요. 박정희를 이해하려면 딱 요거 4가지 딱 알면 돼요. 목표를 세우라. 이게 박정희의 국정 철학입니다. 두 번째, 목표가 세워지면 그것을 이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셋째, 기간을 정하라는 거야. 언제까지든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해내. 안 하면 너 그만둬. 기간을 정하라. 네 번째, 5%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의 건국정신과 박정희의 개발정신 때문에 세계의 6위권까지 경제대국이 되었고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한꺼번에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이게 북한의 연방제로 가버리면 나라가 이제 끝난다 이거죠. 대한민국 자체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해답이. 아니 뭐 북한이 연방제로 넘어간다 계속 경고하고 겁주고 설명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선지자가 안 되죠. 대안을 제시해야죠. 대안은 뭐냐? 딱 1000만 조직입니다. 1000만 조직. 1000만 조직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1000만 조직 되면 우리는 거꾸로 자유통일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자유통일할 수 있습니다. 자유통일. 자유통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적으로 말하면 예수한국 복음통일 되지요. 그러면 아니 외국 학자들이 우리보다가 먼저 말하고 있잖아요. 조지 프리드먼 박사,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 로버트 페로, 세계 최고의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 뭐라고 말합니까? 미국의 최고의 연구소에서 하는 말이 한국의 체제로 대한민국 헌법 체제로 자유통일을 이루면 한국에 있는 자본과 기술 30대 재벌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본,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노동력, 북한에는 노동력이 아주 지금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응? 같은 민족. 그러니까 노동력이 중국 사람들하고 달라요. 개성공단 해봐서 알잖아요. 개성공단에 북한 애들 1명 쓰는 것이 중국 애들 10명 쓰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왜? 같은 우리 민족이니까. 집약되어 있는 지금 노동력이 있어요. 노동력. 거기다가 북한에 있는 우라늄, 광산, 히토류. 아직도 인류 역사에 개방되지 않는 이 광산 자원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불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옛날에 무슨 뭐 그런 존재감이 있었습니까? 히토류가 뭔 필요했어요? 전자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히토류 세상이 됐잖아요. 이와 같은 미래의 광산 자원이 북한에 가득히 묻어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붙어져 버리면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자본이 붙어지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세계 G2 국가로 가고 GNP가 40만 불, 50만 불.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된다는 거야. 인류 역사상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 그러니까 아이비리그의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된다. 이렇게 미국의 연구소나 전문가들이나 교수들이 말을 하는데 주인공인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은 이게 좌파 우파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지금 말이지 연방제 통일을 하자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한심하기 그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외국의 전문가들이 볼 때 대한민국의 이 사람들 특별히 정치가들 보면 제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으로.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고 자유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잠에서 빨리 깨어나서 일어나서 천만 조직을 결사적으로 하면 3.1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건국하는 것처럼 박정희가 그 5.16 군사혁명하는 이런 자세로 한국 교회가 딱 일어서면 이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천만 조직으로 맞짱 뜨면. 그래서 일단 저 뒤에 우리 담당자들 우리 자매님들을 다 불러놨는데 이 자기 소개를 하고 자기 분야 소개를 하고 반드시 천만 조직을 해내야 됩니다. 자, 오른쪽부터 마이크 누가 잡았나? 이제 소개하고. 네, 안녕하세요. 전지현 간사입니다. 전지현? 네. 전지현은 뭐하는 단체예요? 전국 지역 교회를 연합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대장은 누구예요? 강원식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강원식 목사님을 아침 저녁으로 달달 볶아야 돼. 볶아서 한국의 교회가 7만 개거든. 7만 개. 7만 개인데 이걸 254개별로 지역별로 선거구별로 나누어서 조직하는 것이 전지현이잖아. 맞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섭 대상이 몇 명이냐? 세례교인 1700만이란 말이야. 교회는 7만 교회고 이걸 전국을 단일화 조직으로 하겠다. 이거죠? 네. 1700만 중에서 1000만 조직은 이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쉽지? 네. 그러니까 이걸 한 달 안에 해내자. 이게 한 달 안에. 아멘. 알았죠? 아멘.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대국본 담당 간사입니다. 대국본? 네.
대국보는 뭐하는 단체예요? 대국보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광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단체입니다. 거기는 대장이 누구예요? 김종대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대국본의 그 대상자들은 이건 5,300만 전체가 다 대상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1,000만 조직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안에? 네, 그렇지. 자, 그 다음. 안녕하세요. 자교총 간사입니다. 자교총은 뭐하는 단체예요? 자유통일을 위해서 교단을 총연합시키자고 하는 단체입니다. 교단을?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세례교인이 1,700만이잖아. 아멘. 네, 700만. 여기는 대장이 누구예요? 정광호 목사님. 지금? 자교총에서는 장경동 목사님이십니다. 장동 목사님은 그건 저기 대전에 있어 잘 안 오니까 전준함이가 대장이야. 전준함이가. 전준함 목사님을 달달 볶아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새벽 1시에 전화를 하라고, 잠 못 자도록. 그 다음에 아침에 5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도대체가 말이야. 달달 볶아가지고 1,000만 명 조직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 그 다음 또. 네, 안녕하세요. 자유통일당 조은영 간사입니다. 자유통일당도 당비 내는 사람 한 달에 1,000원씩 내는 사람을 1,000만 명을 조직해요. 1,000만 명을. 네. 알았죠? 네.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 그 다음 또. 안녕하세요. 자유마을 담당 간사입니다. 자유마을은 대장이 누구예요? 장학일 목사님이십니다. 장일 목사님을 아침 저녁으로 달달 볶으라고 그냥 아예 그냥 완전히. 장일 목사님은 지금 여기 독이 올랐어.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1,000만 명을 조직을 해야 돼. 1,000만 명을. 자유마을. 네. 알았지요? 네. 군대처럼 조직해야 돼. 군대처럼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청교도 신학원 담당 간사 이윤경입니다. 청교도 신학원은 현재 학교 다니는 사람하고 졸업한 사람하고 말씀학교 듣는 사람이 총 합하면 몇 명이나 돼요? 누적으로 4천여 명이고요. 현재 졸업생은 2,240명. 합하면 합한 액수가 4천여 명입니다. 근데 이게 그 내가 조금 광고를 더 할 테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손원배 목사님이 쓴 책이 두 번째 책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한번 띄워봐요. 왜 한국 교회가 망하느냐? 목사님들이 설교를 헛방지르기 때문에 망한다 이거야. 이 손원배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하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지만은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헛방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다 죽는다는 거야. 라오디게아 교회가 됐다는 거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4대 교회와 똑같아.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이건 예수님 앞에, 이건 예수님이 부활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신 말씀이야. 지금 현재 지구촌에 있는 교회에게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들이 이렇게 지구촌에 있는 교회가 죽느냐? 손원배는 32년 동안을 목회를 해본 사람이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의 박사, 칼빈에서 석사, 공부 다 한 사람이요. 다 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자기도 설교를 해봤다 이거지. 해보고 보니까 이게 지금 중세에 천주교가 타락한 것 이상으로 타락했다는 거야. 한국교회가. 그 모든 책임이 어디 있느냐? 목회자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더 분명한 딱 점을 찍으면 뭐냐? 설교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설교.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이거야. 결국은 나도 이 책을 쭉 넘겨봤는데 결국은 설교는 인류 역사상 설교는 표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수처럼 설교하면 돼요. 예수처럼. 예수님이 설교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성경을 기록한 본체인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으로 인카네이션에서 오신 분이 예수인데
예수님이 뭐하러 모세오경을 인용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시범을 보이는 거야. 설교를 하려면 나처럼 하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대로 하라는 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가 성경을 기록한 주인인데 뭔 놈의 모세오경을 왜 의지해요? 왜? 구약 성경을 왜 의지하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시범 보이는 거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나처럼 하라 이거야.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뭐 말할 때 주님의 말의 툴이야 툴. 기록되었으되 하라.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에 바울처럼 하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이요 뭐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바울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인용을 한지 압니까? 바울은 전체가 다 성경을 인용해요. 바울 서신을 이끌어가는 거야.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서 이걸 지금 손원배 목사님이 지적하는 거야. 그거는 설교가 아니다 이거야. 뭐냐? 바울을 떠나고 예수를 떠난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이거지. 그걸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설명한 건데 이래서 중세의 신부들이 왜 망했느냐? 캐톨릭이 왜 망했느냐? 예수를 버리고 바울을 버렸기 때문에 바울을 버리고 교리를 따르니까 지들이 만든 교리를 따르니까 망한 거예요 중세가. 지금 한국교회가 또 망했다고요. 중세 신부들보다 더 망했어요 지금. 그래서 손원배 목사님이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마 큰 파장이 나고 교보문고에 1판을 찍어서 냈더니 다 지금 동이 나가지고 목사님들도 속으로 찔리긴 찔리는가 봐. 그 책을 왜 그렇게 많이 사는지. 이래가지고 지금 교보문고에서 품절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 또 책이 나옵니다. 2판이 나와서 전국에 서점으로 다시 깔 텐데 이 지금 여기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저 대국본 뭐 자유마을 전지연 또 자교총 이 모든 우리 회원들은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는 이 책을 하나 사서 일단 본인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그 담임 목사님이나 이웃교회 목사님한테 이걸 줘버리세요.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이래서 한국교회 잠에서 깨어야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 청교도 영성훈련원, 청교도 신학 더하기 말씀학교 이걸 합해서 이 사람들이 빨리 10,000명이 졸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야. 알았죠? 아멘. 자, 주먹 다 쥐어요. 뒤에 주먹 다 쥐어요. 싸우자 이기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알았죠?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가 이제 너희들은 가. 너희들은 가서 분명히 사명을 딱 감당할 수 있도록. 자, 이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건국기둥과 박정희의 개발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고 그 혜택을 지금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큰 위기가 왔어요. 192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그냥 둘 수도 없고 다 알면서도 우리는 다 알면서도 에이 될 때는 되라 이렇게 할 수도 없어서 김학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학성 교수입니다. 네. 평택에서 또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강한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강원식 목사입니다. 또 전준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천준환 목사입니다. 또 그 황준선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오늘은 총 정리하는 방송인데 이걸 이제 5,300만에게 이 모든 방송을 다 듣게 하려고 그래요. 100% 다 듣게 하려고. 계속 지금 오늘도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저기 대국본의 김종대 목사님한테 예. 5,300만한테 내가 길 지나가다가도 혹시 이거 들었습니까? 내가 물어본다 그랬어. 물어보면 못 들었다 그러면 김종대는 사형. 응? 이걸 왜냐하면 아니 지금 한일합방 있잖아요. 1910년도에 예, 예.
한일 병합이라 그래. 한일 병합인지 뭔지 하여튼 한일 합방 국가가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네. 그것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없으니까 방송도 없으니까 신문 방송이 약하니까요. 약하니까. 예. 그걸 안 것이 언제냐? 19년도 10년도에 이루어졌는데 5년 후에 이제 소문에 타고 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갔더네. 이게 안 것이 이게 5년 후에 알았다 이거야. 이게. 5년은 좀 목소리 긴데요. 5년 길어요. 한 2년 내에 다 알았겠죠. 목소리. 아니 내가 예. 책에 보니까 예. 진짜로 5년이 5년이 됐어요? 네, 5년. 5년 동안에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의성까지 가려면 5년은 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 안에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게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이제 19년도에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 보다가 지금이 더 위험하다. 그 이유는 이게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네가 평양에 가서 서명했잖아요. 예. 연방제 서명을. 예. 그러니까 거긴다가 이번에 마무리되는 완전 세기타가 뭐냐? 192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큰 건국 후에 사실은 대한제국 이후에 이거는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보다가 더 위험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과장스러워요. 아니죠, 목사님. 네. 지금 뭐 다 국민들이 너무 이제 안타까워하는 게 심지어 그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네. 의식 있는 사람은 이재명 당이 저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막무가내로 특별히 정대철 같은 사람. 그렇죠. 정대철 씨가 그 헌정회 회장인가 그런데 어어. 그분이 그런데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국회가 운영되면 되겠는가 그랬는데 뭐 이재명, 정청래 뭐 이런 사람들은요 네. 전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네.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 저 뭐 법을 왜곡하는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자. 원래는 그 법이 필요하기도 해요, 목사님. 법 왜곡을 한 놈을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유창훈 그 부장이 그렇지. 영장 기각했잖아요. 범죄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각을 했단 말이죠. 그거 처벌해야 돼. 그런 거를 처벌하기 위해서 독일도 이런 법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이 하는 그 태도를 보면 정의 실현을 위해서 정의가 무너진 곳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재명 방탄에 위해를 가한다거나 이 지장을 가하는 사람들은 판사와 검사를 탄핵하겠다, 처벌하겠다. 이거 완전히 힘으로 밀어붙인 거죠, 목사님. 기가 막히네. 저도 그래서 제가 헌법학을 공부하면서 저도 이제 교수로만 33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뭐 대학원이나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까지 합치면 그건 40년 제가 헌법책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런 세상이 올 줄은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게 그들이 궁극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갈 방향이 뭐냐? 지금은 당장은 이재명 방탄에 이 초점이 있겠지만 그들이 대한민국을 끌고 갈 궁극적인 방향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방향은 연방제 통일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렇죠. 예. 강원신 목사님. 예, 저는 아까 건국 후에 상임위원회 있잖아요. 전체를 야당이 192석 했다고 해서 이 여당하고 협조도 없이 상임위원회 전체를 다 먹겠다는 거야.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건 사실 무수부리한 이야기인데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지난 아까 말씀드린 한일합방이 1910년이 되잖아요. 그리고 5년 후에 국민이 일본과 한국이 합방이 되었다. 맞아. 네. 5년 만에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핸드폰에 있는데도. 예,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가서 서명을 하고 왔지만 네. 어떤 서명,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는가 이건 전혀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대요. 지금 이제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세월이 이렇게 오는 지금 핸드폰 통신이 발달했지만은 지금 저 내용에 대해서 연방제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낮은 단계 연방제, 고려 연방제였어요.
그렇지. 고려 연방제를 주장하다가 좀 낮은 연방제로 이렇게 가는데 국민들이 이걸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 모르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오늘 192석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단도 일어난 것이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이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을 깨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노아라나 이제 노아라가 지금 폭파됐지만은 우리 자유통일당 또 우리 전 목사님 이 팀 외에는 이걸 국민들의 인식을 시키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는가. 참 가슴이 답답하고 철회오는 거죠. 그런데 192석을 가지고 이번에도 세법 4대 세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힌 것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아니 상임위도 결정도 안 되는데 특검법부터 먼저 만든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11개와 7개를 나누기로 일단은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그 7개도 민주당이 다 정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국회 문 닫으면 돼요. 국민의힘 정당도 손 빼버리고 우린 국회 휴정하겠다 해버리면 저는 국민의힘이 몽땅 다 사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예. 사표 땅 전원 내면 다. 예. 그러면 진짜로 5.16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사표 다 내서 그렇지. 저렇게 맞아. 끌려다니기만 하는 저런 정당이 무슨 뭐 피켓이나 들고 말이지 뭐 맞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전원 다 사퇴해서 지금 예컨대 목사님 우리가 그동안에 국회가요 네. 상식적으로 국회의장을 만든 정당이 있으면 법사위원장은 반대당에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권력의 그렇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요. 맞아요. 근데 운영위원회는 늘 여당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가 청와대나 대통령실을 통제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해야 된다. 근데 이거 이번에 다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전원 다 자기네가 다 가지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6개도 이번 주에 안 하면 다 처리 안 되는데 이재명이 말이 재밌어요. 이런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나라를 운영하라고 헌법에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헌법에 그럼 다수결로 하라고 돼 있지 그럼 뭐 독주로 하라고 돼 있어요? 다수결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예? 저렇게 떠드는데 아유 저는 뭐 참 그 빨리 저거 깜빡 빨리 넣어야 돼. 처벌되는 걸 언제 봅니까 목사님? 아이고 참. 전전한 목사님. 예. 문제는 이제 해답인데 한국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방송하고 연설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우리가 집회도 하고 했는데도 왜 한국 교회가 못 깨어날까? 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해보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가장 그 누구야 그람시 이 사람이 했던 대로 완전히 신학이 자유화가 되어 있어요. 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자유화가 딱 되어 있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자랑했던 그런 보수적인 이것이 다 없어지고 저것에 의해서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완전히 물들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 손은배 목사가 글 썼지 않습니까? 그 속에 정말 이제 복음이 없는 이런 사회 복음 이런 것으로 다 교회가 흘러가지고 특히 젊은 목사님들은요 이게 안 먹혀요. 이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버리니까. 그래서 어저께인가도 그런 그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게 노무현이가 1등이에요. 노무현이가 참 자살한 사람이. 자살한 사람. 근데 노무현이가 대통령을 하면서 뭐를 했습니까? 근데 두 번째 그래도 고무적인 것이 옛날엔 이름도 안 나왔는데 박정희가 2등이더라고요. 그래요? 2등으로 올라왔네. 우리가 그거는 우리 공로야. 맞습니다. 우리가 하도 예. 얘기 맞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리고 우리 공로가 아니라 그건 전 목사님 공로입니다. 그래요. 이거 지금 박정희가 여기까지 올라온 건요. 그 전에는 밑에 깔려가지고 숨도 못 쉬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김대중이야. 아직도 김대중이 있어. 네, 김대중이가 3등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혹시 모르게 그 전두환은 몇 등이에요? 전부 우리 전두환이는 뭐 거기 족보도 못 올리고 참나 정말.
그렇게 여기 가지고- 나와 있네. 예. 노무현 1번 노무현 위로 올려봐요. 31%. 박정희 박정희가 24%까지 올라갔다니까. 올라갔네. 예. 김대중 15%. 예. 문재인이 문재인 9%. 9%. 문재인 처인간에 무슨 9%였죠. 아유, 0.1%면 아니 될게. 근데 윤석열은 2.9%야. 아이고 나 세상에 현역 대통령이 2.9%. 이승만이가 이승만이 2.7%. 세상에 예. 이야. 박근혜가 2.4%, 이명박이 1.6, 전두환이는 들어가도 안 해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김영삼이 1.2, 노태우는 0.4, 전두환은 없네? 예, 전두환하고 최규환은 아예 대통령 취급이 안 되고 저기에 대통령 옛날에 윤보선도 하지 않았어요? 윤보선 대통령 했었죠. 네. 네. 했었죠. 근데 윤보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 내각제에서 했기 때문에 빼도 되지만 그러나 그래도 저기 들어가야지. 정상적인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은 정상적인 대통령이신데 하여튼 문재인이가 무슨 9%입니까? 저런 아유. 아니 저 황교안 장군님, 전두환 장군이 여기에 이름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육사 선배 아닙니까? 육사가 아니고 네. 그래도 네. 제대로 안 된 것이 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안 했으면 나라 자체가 없었는데 네.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죄송하지만은 네. 참 수준이 네. 이거 절망적입니다. 아니 근데 요즘 내가 거듭 말을 했지만은 아이비리그에서 신종 학문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사건이 없었으면 오늘날은 어떻게 됐을까? 예를 들면 첫 번째가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없었으면 오늘날 유럽은 어떻게 됐을까?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뭡니까? 그게? 예,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이 메가더 장군의 천재성이나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서 했으니까 한국전에서 했으니까 나타낸다 그러면은 사실 노르망디 상륙 작전도 그에 버금나가는 겁니다. 이 작전 중에 상륙 작전이 가장 난도가 높은 작전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는데 왜 그랬느냐?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이제 거의 연합군이 그 주도권을 잡았지만은 독일군이 아직까지 서부 유럽 전선에서는 아주 강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에서 상륙 작전을 하면은 피해가 너무 많다고 그랬습니다. 피해. 다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젠하워가 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장군이 됐고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인천 상륙 작전 마찬가지로 그 위치적으로 볼 때도 기습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다음에 독일군이 예측하고 방어를 이제 지금 좀 상륙 작전이 있을 것이다 가지고 예측하고 방어를 한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기 때문에 독일이 전쟁을 일찍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상륙군이 입은 피해보다 그 이후에 전쟁을 단축하고 빨리 독일군이 항복해서 예방한 피해가 크다, 훨씬 적다, 피해가 크다고 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세계 전사에 이름난 상륙. 마지막 해답은 뭐냐? 그때 그 사건이 없었으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안 했으면 오늘날 유럽은 어떻게 됐을까? 전쟁이 길어졌으면은 유럽이 그 전쟁의 피해가 안 돼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유럽 전체가 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생긴 거죠. 그거 보다가 내가 볼 때는요, 유럽 전체가 독일의 독재하에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노르만디 상륙 작전은 독일이 거의 끝날 자체적으로 무너지기 직전에 했기 때문에 독일이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전쟁은 현재 전투력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돈입니다. 얼마나 오래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느냐. 독일이 뭐 완전히 특히 그 소련을 침공해가지고 나폴레옹이 실패했던 점철을 그대로 또 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두 번째 예화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거든요. 예. 두 번째 예화가 메가드의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오늘날 한반도는 어떻게 됐을까? 그때 상륙작전이 없었으면은 네. 우리가 전세를 역전해가지고 네.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없었습니다. 왜냐? 거의 그 낙동강 교도가 겨우 지키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공자들은 적을 포위하는 건데 인천 상륙작전이 허리를 뚫고 특히 상징적으로 서울을 수복하면서 북한군의 배후를 차단했기 때문에 전쟁을 끝낼 수 있었죠. 결국은 내가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전두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전두환 목사님. 네. 전두환 이 합수부 합수부장이 네. 이제 박정희 서거했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진공상태에 빠졌잖아요. 네. 5.18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네. 전두환이가 공수부대를 투입을 해서 광주 시내를 전체를 다 에워싸고 이걸 전두환이가 광주 사태를 진압을 안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북이 내려오지 않았을까. 내려와가지고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이 진압을 했지 않습니까? 광주 일대를. 근데 광주 일대를 진압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 정상적인 국가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를 저는 했다고 봐요. 굉장히 큰 일을 했다. 근데 만일의 경우에 그때 만일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다면 저는 군대 안 가서 잘 모르지만은 이북에서 그때 못 내려온 것을 그렇게 후회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김정일이가 네. 김정일이가 실제로 네. 나중에 후회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 예, 그때 내려갔으면은 6.25 때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데 놓쳤다. 그런데 전두환은 지금 장례식도 못하게 하고 아예 아까 대통령 지지율에서 이름을 제명시켜 놔버렸어요. 제명시켜 놨는데 강원식 목사님, 이거 미국 CIA 문서 조금 전에 그거 다시 한번 위로 띄워봐요. 자,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해석해봐요. 이게 미국 CIA가 5.18의 사건에 대한 미국 CIA거든. 이게 CIA가 30년 만에 공개한 거야. 광주 사태에 대하여. 1번부터 한번 읽어봐요. 첫째, 네.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의 합작품이다. 이게 미국의 CIA가 하는 말이란 말이야. 미국 CIA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말이 이게 훨씬 이게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저 권위를 인정하고 또 저 권위를 우리가 믿어야죠. 그렇죠. 우리는 그때 암흑과 같았거든요. 뭐 모든 통신도 거의 중단돼 있었고. 그 밑에 이제 갈로하고 진실로 하는 것 이거 진실, 네. 순수한 자연 발생적인 시민들의 시기가 아니었다. 이거는 계획된 거였었다. 예. 그렇죠? 계획된 계획에 거. 의해서 진행되었고 움직였다. 둘째, 폭동은 전문적 선동꾼들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고정 간첩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고정 간첩들이 있었다는 거죠. 선동꾼들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예. 요거 밑에 또 그 저거요. 진실. 목사님, 제가 저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12시 딱 넘어서 새벽이 오는 그 시간에 막 애절하게 막 여자가 나와가지고 그거 신부의 가사 도움이 아니야. 그 애절하게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그 소리를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야, 새벽에? 새벽에 막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를 잡고 어. 막 다니면서 이제 주로 내용이 뭐냐면은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이렇게 경상도 군인들이 와서 죽인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애기들 배를 갈라서 뭐 했다. 그런 내용으로 막 시민들한테 막 하는데 잠자다가요. 나는 평생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아니 근데 네.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 죽이려고 왔다는 말은 거짓 선동이었다.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날 그 방송한 여자 있잖아요. 예. 저 신부 가사 도우미 예. 전씨예요, 그 사람이. 전씨야? 어. 방송실 그 이름 한번 찾아봐. 근데 김학성 교수님, 예. 얘가 결국은 10년 깜빵 살았단 말이야. 예. 5.18이 진압된 후에 10년을. 예. 그러니까 걔가 선동을 해가지고 광주 사태를 일으킨 촉발제가 됐기 때문에 10년을 감옥 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하나의 계획 중에 하나였겠죠. 전체 계획, 예. 전체 큰 계획이 있을 테고, 그렇지. 그 하부 지침으로서의 근데 맞아. 뭐 저런 선동도 있을 테고, 네. 그 여성이 나와서 거짓 얘기를 했을 테고, 그런 등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나 그건 처벌이 당연한 거죠, 목사님. 전춘심이네. 전춘심? 전춘심. 전춘심 몇 년 살았는지 그 방송실 한번 찾아봐요. 10년 감옥 살았는지 전춘심에 대하여. 셋째, 강 목사님. 셋째, 폭도들이 전남의대 옥상에서 국군 헬리콥터를 향해 발포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국군 헬리콥터가 사격을 했다는 게 아니고 전남의대 옥상에서 국군 헬리콥터를 향하여 시민군이 발포를 했다. 이 말이거든. 그렇죠. 이게 저는 저 현장 봤어요. 봤어요? 예. 저 때도 제가 현장을 봤는데 그 헬리콥터가 그 전일 빌딩이라고 도청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빌딩이었어요. 그 앞에를 막 톡톡톡톡톡톡 하면서 이렇게 돌았다고요. 아, 돌았지. 예. 근데 이제 그때에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막 총격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게 이제 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헬리콥터에서 쏘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한테. 아니, 그건 반대측 얘기고, 그 반대측에. 예, 그렇죠. 예. 반대측에.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밑에서 쏘니까 시민군이 헬리콥터를 향하여 쐈다는 거지. 예. 여기 있네. 예. 전옥주예요. 제가 알고 있는 천춘심이가 아니었고 전옥주. 그때 제가 알고 가명이 있는, 전옥주구나. 혹시 내가 틀릴까 봐서 말을 안 했는데 전옥주라고 그렇게 그때도 이름이 다 났었어요. 저 사람. 근데 이거 몇 년 살았다는 거 한번 찾아봐요. 몇 년 감옥 살았다는 거. 근데 저기 21년까지 형을 받아서 감옥에서 몇 년 징역을 살았느냐 그거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한번 알아보고 저기 황준선 장군님. 그때 헬리콥터가 실탄을 무장을 해서 뜬 거는 사실인데 그 후에 30년 동안에 헬기 조종사들을 수사를 했잖아요. 예. 30년을. 그러니까 총을 사격한 적은 없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네. 군에서는 실탄, 네. 소총 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고에서 지출이 될 때 벌써 저 결제하고 다 합니다. 그다음에 그걸 수령 받은 데서 다 결제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격장에 가서 사격을 하면은 몇 발 사격했다는 것을 그하고 저 탄피까지 다 합니다. 그 특히 저런 그 중화기탄, 그 저 헬리콥터에 거치되는 중화기탄은 15년형 받았고 4월에 사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되자마자 그래서 저것은 수도 없이 뭐 저 5.18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그 5.18 바로 저 한 달 전에 광주에서 구산으로 중대장을 나갔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그 13여단의 공수여단의 저 대대장 갔을 때 그때 중사 상사 그 원사들 우리 저 한 상사 원사만 20명인데 공수대원이죠. 예, 제가 다 물어보고 관심이 많으니까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헬기 사격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격됐으면은 그거는 탄피는 못 그거 하지만은 반납하거든요. 가서. 그렇지. 남은 그러면 그런 게 다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유지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광주 그 5.18 책에서
지금 우리 목사님 지금 부정선거 저 제보하면은 예? 현상 저 포상금 배업 걸듯이 배업 준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계속 해가지고 어. 양심 선언하면은 주겠다고 계속했는데 어.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한 명도 안 나왔어. 예. 그거는 간부 예. 뭐 이렇게 저 중상사 그다음에 장교들 간부들은 또 뭐 안 나간다 치려 병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 수 있거든요. 없다는 겁니다. 그 저런 거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CIA에서 저런 분석 보고서를 내면은 CIA 저 명예가 걸린 겁니다. 조금만에 탄은 다시 한번 비춰봐 위로. 아니 탄은 자 장군님. 이거 목사님. 장군님 예, 이거는 헬리콥터 많이 타봤죠? 저 뭐 제일 많이 탔죠. 많이 타죠. 예. 근데 예. 이게 헬기가 사격한 탄원을 볼 수 있나요? 이거는 절대 이렇습니다. 소총이잖아요, 저 소총. 예. 저거. 아주 헬기 기총소사 하면은 예. 그거 저 시범 다 보여줬다니까요. 그렇죠. 얼빨 조사위원들 해가지고 다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면은 예. 저런 거 날아갑니다. 날라가버려. 예, 적어도 그냥 뭐 벽이 다 벽이 다 파여버려. 패버립니다. 벽이 다 파여버려. 전준환 목사님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안 돼. 예. 현재 장로님은 이해가 됐어요? 그 목사님 좀 잠깐 참으십시오. 아니 저게 헬기 사격하면 그냥 다 그냥 벽 자체가 무너져 버려 그냥. 두르륵 나가버리면 그다 한 발도 쏘는 게 아니야 그냥. 예, 그 밑에서 보면은 네. 저 시범할 때 보면은 시범 그 사격하는 데하고 몇백 미터가 떨어져 있어도 귀를 이렇게 할 정도로 셉니다. 헬기 기총 사격은 헬기 사격을요 현장에서 봐야 돼요. 나는 승진 훈련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모시고 이게 나는 헬기가 사격하는 걸 현장에서 내가 봤기 때문에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벽이 다 파 있는 거야. 이때 전두환이가 근데 조지호 신문가 그 사람이 조비오 이분이 헬기 사격하는 걸 자기가 봤다겠단 말이야. 그 사람이 죽었거든 지금 신부가. 그 사람 한 사람이 봤다고 한 것 때문에 전두환이가 새로 또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광주까지 그 노인네가 가가지고 재판을 받으니까 전두환이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똑같은 헬기를 가지고 이 벽을 향하여 사격을 한번 해보자 이거. 그렇죠. 예. 전두환이가. 예. 그랬더니 재판부가 무시해버렸어 그거를. 아니 말이 되냐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해답은 뭐냐. 전두환이가 그때에 전두환이가 한 것도 아니지만 이성 계엄사령관이 한 거죠. 예. 총지휘를. 이성 계엄사령관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말을 했어요. 5.18과 전두환은 관계가 없다. 그건 관계 없죠. 내가 총지휘를 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기무사령관은 지휘 계통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그렇지. 기무사는 어떻게 보면은 참모총장, 참모총장에 또는 이제 기무사가 저 해공군도 다 하니까 국방장관의 예. 특별 참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할 수가 없죠. 다 엮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 목사님 똑같죠. 조비오 한마디에 저게 다 신뢰를 했잖아요. 네. 우리 어제 했던 장시호 한마디 다 뭐 똑같잖아요. 그냥. 똑같아. 예, 검증도 안 해보고 더군다나 이 조비오 신부의 얘기는 검증이 가능한 얘기였어요, 목사님. 왜냐면 쏴보자 말이죠, 헬리콥터로. 그렇지. 장시호는 예컨대 조금 좀 이렇게 검증이 약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그것도 할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이 조비오 신부 얘기는 아니 이 헬기에서 쏴보면 알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저런 자국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렇죠. 벽이 다 날아갈 텐데. 저거 재판요 종결도 안 되고 전두환이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시니까 사망자는 재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로 종결이 된 그렇습니다. 거야. 노무현도 중지됐잖아요, 목사님. 세상에 사망하면. 예. 참. 자 다음 또 비춰봐요. 그 세 번째 밑에 진실을 좀 진실. 해줘야 국군 헬리콥터가 시위 군중들을 향해서 발포했다는 것은 거짓 선동이었다. 거짓 선동이라고 미국 CIA가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해준 거죠. 넷째, 한국 군인들의 훌륭한 자제력 때문에 최소한의 희생자가 나왔다. 이야 이거요.
이거 황 전 장군님. 네. 한국군의 훌륭한 자제력 때문에 최소한의 희생자가 나왔다. 네. 만약에 공수부대가 그때 작전하듯이 해버렸으면 그때 그 이제 수십만이 죽었을 거야. 아마. 그죠? 처음에 가다 저 폭도 그러니까 저놈들 시민군에서 기습 받았습니다. 네. 그때 제대로 흥분해 가지고 네. 막 발포하고 했으면은 그렇죠. 진짜 큰일 났죠. 6.25 근데 전쟁하듯이 해버렸으면. 네, 정말 저기에 들어가는 그 시기에는 우리 국군의 그 저 군기나 이런 정도가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높은 수준이야. 그리고 실제로 제가 대대장 할 때도 저 충정 훈련이라고 합니다. 충정 훈련 투입되기 위해서 하는데 네. 그거 하면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절대 개별 행동 못 하도록. 예. 왜냐하면은 개별 행동하면 흥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3인조, 4인조 행동을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훈련하는 게 여기 보호구를 서고 네. 돌을 던집니다. 아, 맞아도 좀 아파도 네. 맞아. 저 얼굴색 변하지 않고 참으라는 거예요. 늠름하게. 그다음에 네. 그한 게 저 5.18 저것 때문에 네. 모든 것에는 다 저 실제로 그걸 남겨라 기록을 남겨라 해가지고 네. 그때는 뭐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저 뭡니까 이거 저 비디오. 촬영기 예 비디오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저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충정훈련요. 나는 1기가 막 운천인데 거기 우리는 기계화 사단이잖아요. 네. 기계화 여단인데도 충정훈련을 했어요. 저기 그렇습니까? 예, 그 저기 이 폭동 일어날까봐 일어나면 저 방맹이 있잖아요. 방맹이 한 개 주잖아요. 방맹이 네, 주는데 방망이 맞습니다. 이게 절대로 머리를 때리거나 하체를 때리라고 처음에 꼭 붙을 때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 내가 그 교육을 받아봐서 알거든. 그러니까 극도의 자제력 때문에 최소한의 희생자가 나왔다 이거지. 예? 밑에 읽어봐요. 한국인들은 술에 취해 미친 듯이 행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마약을 줬다는 둥, 맞아. 술을 마시게 했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잃게 해서 폭력을 가하겠다는. 아니 근데 요거는 저 장군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저 술 주나요? 예? 술 줘요? 더 엄격하게 하죠. 아 그래요? 예. 아니 술 줘야 미친 척하고 막 총을 쏘고 막 할 텐데. 이거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 거기 근데 술 먹고 최근에 이화영 사건 때문에 보면 교도관하고 예컨대 뭐 이게 이화영이하고 검찰이 검찰청에서 술 마셨다는 얘기고 똑같아요 목사님 그 얘기. 아 나는 술을 난 실제 전쟁 일어나면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술 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아닙니다. 목사님 월남전에 참전한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네. 이게 그 훈련을 잘 받아서 월남전에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그 하는 게 뭐냐면은 맞붙었습니다. 맞붙으면은 아주 훈련된 병사들도 그냥 이렇게 내면은 맞을 것 싶으니까 그런데 옆에 동료가 하나 죽어. 맞아서 죽거나 피를 보면. 맞으면은 뛰쳐나가는데 아 맞아. 그때 전후의 오히려 정신이. 흥분을 가라앉혀야지 흥분시키기 위해서 술을 자 그다음. 다섯째, 당시 국군의 발포 명령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50년 조사했는데도 발포 명령자가 안 나오잖아요. 예? 지금도 없죠. 지금도 저 자수하면 저기 저 상준되는데 5.18 단체에서 문재인 때도 또 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1980년 되면은 우리 군이 굉장히 그 초창기하고는 달라서 정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런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발포했다 이겁니다. 발포 지시했다 이겁니다. 소대장이 했다. 네. 중대장 연대 사단 네. 이게 군단 군사령부 예를 들어서 뭐 특전사면은 특전사에서 6본까지 네. 동시에 딱 보고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다 없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 일지는 적으면은 수정하면은 반드시 확인해서 도장도 찍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군에서 우리는 제대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맞아.
제주의 사건이 났는데 제가 군에서 그 비밀을 좀 다뤘어요. 비밀 전문이 날라오면 동시에 각 예하 부대로 다 가거든요. 정보가에 있는 예. 겁니다. 다 날라가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한 부대만 오지 않고 주변은 다 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나올 텐데 아무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강은식 오늘부로 확실히 알았어. 물병장이야, 물병장. 고생도 안 하고 말이야. 정보가에 같은 데서 정말 물병장 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가장 FM들 했죠. 여기 진실. 진실. 국군의 계획적인 발포 명령으로 사망자 발생시키지 않았다. 국군은 방위 차원에서 대응 사격을 했다. 자, 이것은 총괄적으로 이제 넘어가면 뭐냐? 결국은 이 대한민국 공수부대 때문에 이 5.18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 CIA가 이렇게 초목초목 다 말했고, 이 책임은 전두환한테는 책임이 없다고. 이성 계엄 만약에 있다고 해도 이성 계엄 사령관한테 책임이 있지. 그런데 끝까지 전두환을 재판을 시키고 재판도 마치기 전에 결국은 돌아가셨단 말이야. 돌아가셨는데 이게 도대체 광주 사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거든.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돼. 나도 지금 고소돼 있잖아요. 지금 5.18 때문에. 지난번 광주에 가서. 광주에서. 내가 발언한 내용은요, 오히려 광주 시민들을 내가 탈출구를 열어주려고 한 거거든. 아무리 광주 사람이 약할지라도 어떻게 시민군이 시민군한테 자기들끼리 총을 쏘느냐거든. 등에서 말이야. 카빈으로.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히 광주 안에 있는 고정 간첩들이 한 것이지. 시민군이 시민군 자기 편끼리 총을 쏘겠어요? 그것도 등에서 뒤에서? 그렇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고발을 했단 말이야. 나를. 아니, 나를 고발하려면 고정 간첩이 나를 고발을 해야지. 고정 간첩이. 북한이 나를 고발하면 이해가 되지요. 오히려 광주 사람들은 좋아해야지.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좋아해야 될 텐데 5.18 단체가 나를 세 군데서 나를 고발했단 그 말이야. 목사님, 광주나 이 호남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5.18을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 하고 5.18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호남인들이 많아요, 목사님. 왜냐면 5.18 유공자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5.18을 예컨대 맞아요. 신성시하고 예컨 비판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죠, 목사님. 호남 분들도. 그 당시에는요, 전두환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사회 정의 실현이라 해가지고 막 쓸었잖아요. 예. 뭐 기자들도 다. 전두환이가 반말 쓰지 마요. 우종 씨한테 전두환 대통령님이라고 해란 말이야. 참나. 그래가지고 막 그 기자들 다 잡아들이고 깡패들 다 잡아들이고 삼천 교육대 하고 그랬죠. 그래가 예. 삼천 교육대도 하고 그러니까요. 시민들은요 정말 좋아했어요. 경제도 좋아지고. 그럼요. 그 당시에.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막 선동에 의해 가지고 그게 이제 김대중이 선동에 의해서 호남이 저렇게 지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저게. 근데 결국은 이 전라도가 지금 북한의 보자기에 쌓인 이유도 그렇고 이 모든 악의 근원은 김대중이요. 김대중인데, 자, 할아버지 영상을 다시 한번 봐야 돼. 그거 가기 전에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은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유공자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자랑스러운 이름을 왜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김학성 교수님 그거 한번 나도 좀 듣고 싶어요. 왜 이 사람들이 공개를 안 하는지. 아니 뻔하잖아요. 거기에 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유공자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이 공개가 되면 적나라하게 이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또 못하게 막고 있고. 유공자가 한 5천 명 되지요. 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몇명 예, 된다고 그 정도. 들었어요.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은 쳐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뭐 추미애도 있다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대구시장
홍준표도 있다는 말이 있고. 홍준표가 거기를 왜 섞여? 아니 근데 목사님 그런 설들이 잠깐만 있는 거예요. 설이. 그러니까 이해찬이도 들어있고.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구냐? 문재인도 들어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설왕설래 하니까 아니, 문재인은 동명이인이라 그러더라고. 정확하게 그걸 공개해 보면 우리가 이제 잘잘못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유공자 맞다. 이 사람은 아니다. 그거부터 공개해야만 5.18의 본질이 정확하게 규명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5.18 유공자가 4,346명입니다. 4,346명인데 이거 뭐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되어 왔는데 5.18하고 무관한 전 현직 정치인,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다 유공자로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이 사람들이 내세운 게 인후 보장. 그러니까 누가 두 사람만. 내가 맞다. 내가 그때 같이 있었어. 이러면은 됐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지금 지금도 그래. 지금도. 예, 모든 국가 유공자는 그 보훈처에서 했었습니다. 심의를. 근데 이거는 광주시청에다 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검찰 독재가 문제인 게 아니라 이런 게 입법 독재입니다. 그러면 시청에다 넘겼으면 예? 그 저 유공자 돈도 시청에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광주시 아니겠죠. 그거는 국가 광주시 재정 자립도는 이거 20%밖에 안 돼요. 그거 한 개만큼은. 그러면 그 국가에서 시청에다 주어서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맞아. 그 지난번에 제가 방송할 때 그거 했는데 지금 우리 저 한국전 참전 뭐 유공자라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월 42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5.18 유공자는요. 예? 그 일부 확인된 것만 해도 일시금으로 거의 3억 원을 받고 계속해서 400만 원 선을 받습니다. 아이고야. 400만 원이면요. 우리 군에서 35년 이상 근무를 해야 예? 이야. 400만 원 받는 아니 거예요. 1년에 400만 원이에요? 월이죠, 월. 한 달에?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 참 정말 난 이거 도대체가 참. 그런데 어저께인가 제가 기억나는데 인천시의회 의장이 네. 이 5.18 문제에 대해서 이거 좀 그거 하자고 했다가 네. 아주 된통 소리를 맞았습니다. 기가 그래가지고 막혀. 신문에 났어요 그거.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신문 봤는데 재판에 걸렸는데 경찰에서 그 기각을 시킨 겁니다. 경찰에 조사해서 이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 한동훈이가 이런 거구 인사들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이 인천시 의장을 그거 했는데 이게 그래도 저 우파 변호사들이 달라붙고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아예 재판 안 가고 위로 올려라. 할 수 있다. 예. 저게 선거 예. 한참 할 때 나왔었던 거예요. 폄훼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런 거 좀 알아보자. 왜 그 유공자 강원식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랑스러운 일인데 왜 쉬쉬하냐? 그 이야기. 지금 여기 오늘 방송하신 분들도 다 이제 입건될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5.18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자체가. 근데 우리 이제 황년은 실수 월 보도 계시네. 400이 맞아요? 너무 많은데 그러는? 아니 내가 봤다니까요. 저게 뭐 우리가 거론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혈세가 이거 제가 언론에서 본 겁니다. 유공자 중에는 3억 1,700만 원의 일시금과 월 422만 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저 방송 때 많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잘 사니까 유공자들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전에 월남전 참전용사, 한국전 참전용사 중에서 특히 상위 이분들 그분들도 하면서 자기들 가면 모릅니다. 나 몰라라고 하니까. 그렇죠. 6.25 참전. 지난번에 저 참전 유공자 한 분이 저 마트에서 벽 하나 못 엎어가지고 컵라면 하나 샀다가 절도죄로 체포됐어요. 이제 그 북한은
김정은이란 이름 자체가 한 명도 없다 그러잖아요, 북한에. 김정은 이름을 지어난 사람도 호적을 다 바꿨다 그러잖아요. 요새는 이설주 딸 있잖아요. 주에. 김주혜. 주의 이름도 싹 없앴대요. 싹 없앴죠. 이와 같이 5.18이란 말만 해도 이거는 완전히 5.18 이렇게 말만 해도 이건 법에 걸리게 생겼어. 이 도대체가 이래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 김대중이 이게 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 저 할아버지 영상 다시 한번 또 띄워주시고. 해준 데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처우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전준함, 예. 해설해봐요. 저 할아버지를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따로 배워봤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분은 확실하게 뭐 이거 말을 지어내서는 말이 아니고 가슴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쏟아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이제 이북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간첩학교를 다니다가 우리 동네 이분이 살던 데가 원래 부안인가 어디서 살다가 엄마를 따라서 우리 동네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예. 근데 이 사람이 살던 데가 관촌이에요. 임실 관촌. 거기에서 살면서 이분이 했는데 이분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혼란이 전라도의 혼란이 어디서 왔냐? 이 김대중이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 김대중이는 누구하고 같이 있었느냐? 박헌영이하고 같이 있었다. 맞아. 그래서 지금도 모든 지령이 김대중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할아버지 증언이에요, 이게요. 뼛속에 있는 증언을 지금 제가 볼 때는 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일부러 외면하고 못 알아들어요. 이걸요. 근데 특별히 그 빨치산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데가 전라도잖아요. 그렇지. 6.25 때 제일 많이 6.25 때 죽었어. 제일 많이 피해를 입었던 데가 교회. 전라도란 말이에요. 전라도. 맞아. 특별히 전라도 교회들이 그렇지.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 김대중에 의해서 이 가두리 양식장처럼 호남 사람들이 딱 갇혀가지고 지금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여기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런 걸 조금만 현대사를 연구해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 분들은 말 자체를 못해요. 이 할아버지를 내가 여기에 지금 너라 TV 여기다가 모시고 직접 내가 인터뷰를 해본 적도 있고 우리 교회에다 모시고도 또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고 광화문 광장에서도 연단에 모시고 또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책도 썼는데 이 할아버지에 대한 책을 썼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이 할아버지는 해방되기 전에 일제시대 때에 이미 벌써 자기 동네에 있는 형님이 일본의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형님이 있는데 거기에 포섭된
이 할아버지가 이미 간첩이야 그때. 그래서 전라남도 연락책을 하고 있다가 6.25가 일어나니까 그때 김대중하고도 이제 잘 알고 박헌영하고도 잘 알고, 박헌영 그 조직이니까 그 6.25가 일어나니까 인민군이 내려와서 완장을 채워줬어. 완장을, 할아버지한테 완장을 채워주니까 이 완장의 위력이 무섭단 말이야. 그 동네의 대장이야. 그 지주들을 대나무로 찔러 죽였어. 지주 할아버지들을 찔러 죽이니까, 그런데 낙동강에 3개월 만에 갔다가 인민군이 퇴각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이제 여기선 못 산다. 왜? 지주 어른들을 죽였으니까. 인민군을 따라 올라가라. 그래서 충청도 영동을 지나서 문경세제 넘어서 태백산맥 따라서 올라가서 북한 가서 24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김일성 대학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차관급 높은 자리도 주고, 같은 빨갱이니까. 그리고 간첩학교에 징집돼 가지고 4년 동안 간첩 교육을 받고, 홍명희 부수상이 남한내 출신 올라가서 북한에서 제일 높이 된 사람이 홍명희 부수상이야. 임꺽정 소설을 쓴 사람이 마지막 파티를 하면서 저녁에 따로 옆방에 불러가지고 이 사람 한 사람만, 다른 간첩학교 나온 사람들을 빼고 옆방에 불러서 하는 말이, 너의 임무를 부여하겠다. 따로 해, 따로. 너는 전라남북도 도당위원장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됐다. 전라남북도의 도당위원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너는 내려가서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라. 이게 68년도에 68년도. 그때 저 김영삼하고 김대중하고 한참 싸울 때요. 그때 이미 북한은 지령을 내린 거야. 예?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남한으로 파송돼서 왔는데 보니까 북한에서 간첩 교육 4년 받을 때처럼 똑같이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남한이 똑같이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진짜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살해서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한국에 와서 다시 결혼해서 딸을 하나 낳은 그 딸하고 자기 부인을 미국으로 보내고, 자기도 미국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가다가 김포공항에서 잡혔어. 이 전향한 간첩인데도 아직도 그 나오는 거야. 출국 금지가. 그래서 이분이 자살해서 죽으려 하다가 안 되겠다. 지금 저 할아버지가 저 영상에도 나와요. 내가 천추의 한이 김대중 이놈을 죽여야 되는데, 내 김대중 못 죽인 것이 내가 이 천추의 한이라고 이 할아버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라도가 이렇게 된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 김대중으로부터 됐다는 것이 대통령 된 뒤에 한 짓을 보면 더 확실해요. 아니 북한 가서 뭐라 그래요? 핵무기를 읽어봐요. 이거. 한국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자, 그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김대중이가 하는 말은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북한 갔다 와서 이게 이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북한 갔다 와서. 그러나 이 말하고 김경재 총재님 말하고는 정반대야. 그렇습니다. 김경재 총재님은 특사로 북한에 갔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특사로 갔다가 핵무기 공장을 다 봤단 말이에요. 핵무기 공장을 보고, 그리고 5.18에 저 참여했던 그 북한의 저 간첩들 있잖아요. 명단들. 간첩 명단 기념비 있잖아. 저기 앞에 김경재 총재님이 저 앞에 서봤단 말이에요. 저 앞에. 그렇지. 그때 김경재 총재님이 5.18도 이놈들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핵무기 공장도 보여주고. 그래서 김경재 총재님이 돌아와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보고하기를, 내가 거기서 핵무기 공장도 받고 했는데 북한이 하는 말이 조금만 남한이 자금을 더 도와주면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김경재 총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한테 선생님 절대로 현찰은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찰을 주면 쟤들이 핵무기를 완성한다는 거지. 김경재는요 우파예요, 우파. 미국에서 15년 신학교까지도 다닌 사람이야. 김경재 총재가. 그러니까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자네는 국회로 가! 쫓겨난 거야. 청와대에서. 쫓겨가고 그 자리에 박지원이가 들어갔단 말이야. 박지원이가. 그러니까 이 김대중이가 이해해. 이게 거의 근데 제가요. 지금 김대중이가 이 말을 했잖아요. 2001년도에. 근데 김경재가 갔다 와가지고 돈 주지 말아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대중이가 모르고 저런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 김대중이는 알고 있으면서 저 말을 거짓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북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모르고 저 말을 이건 유언비어다. 자기는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김대중이 저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에 완전히 이렇게 이북의 간첩 수준의 저 사람은 만악의 근원이에요. 만악의 근원. 근원이라. 네. 좌파의 만악의 그렇습니다. 근원이 바로 김대중이에요. 거의 간첩 수준에 간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은 평양을 갔잖아요. 평양 가서 거기 공항에서 내렸잖아요. 내려서 그 환영잔치 하고 난 뒤에 그 김정은이하고 김정일이하고 차로 갈 때 차 둘이만 둘이만 타고 왔지. 그리고 운전기사하고 딱 칸이 막힌 둘이만 듣는, 예? 우리 그는 잘 못 타봤죠. 보기만 했습니다.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근데 저 때만 해도요. 제가 최근에 그 영상을 쫙 봤어요. 문재인이가 최근에 그 이북에 갔지 않습니까? 그 KBS에서 나온 거 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했던 거. 그런데 저 때만 해도 김정일이하고 둘이 이렇게 노무현 때까지도 이렇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김정은이는 아예 들어가가지고 노무현이는 문재인은 아예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회의를 하더만요. 둘이 문재인이하고. 근데 이 사람도 김대중이도 네. 차를 앞에 운전기사하고 딱 막힌 차가 있단 말이야. 어? 그 차 나는 통역도 없이. 난 통역도 없이 또 통역이 왜 필요해? 같은 한국말인데. 한국말로 하는데. 그런데 그때의 주고받은 말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이걸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많아요. 김정일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대통령께서 그 남로당 때, 그 다음에 또 일본에 망명한 적이 있었죠. 네, 예. 그때에 그 노동당에 가입한 것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그 목사님 예컨대 백보양보해서 저 인간이 저렇게 말을 했는데 모르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안 보지만 그런데 저 약속은 저 얘기는 틀렸잖아요. 핵을 개발한 적이 없단 말도 거짓말이고, 근데 핵을 개발했잖아요. 이후에 대통령들이 저 말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임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았단 말이죠, 목사님. 아니 근데 만에 하나 김대중 말이 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후에 대통령들은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있구나. 그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핵실험도 했고 그렇다면 이후에 그건 이제 좌파군 우파군 가리지 말고 모든 대통령들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일관해서 우리의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노무현도 예컨대 핵 개발하면 어떠냐 그렇게 말을 한 거 아닙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예컨대 자위를 위한 것이다. 이따 소리 하고 있단 말이죠. 참. 근데 더 웃기는 것이요. 우파의 대통령들이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를 안 하잖아요. 반박을 안 해요. 그럼요. 반박을 안 해요. 그럼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한술 더 떠가지고 김대중 정신을 국민의 힘이 본받아야 된다.
그거는 뭐 김기현이도 그러고 뭐 다 지금 그러잖아요. 가서 정신에서 그렇게 하니까 한동훈도 뭐 5.18 정신을 넣자 그러고 뭐 노래를 부르고. 미쳤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다 무너졌고, 그리고 김대중이가 평양에 가서 그 뭐 이틀인가 있는 동안에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혼자서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설이 있어요.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한번 이걸 증언을 해야 돼. 증언을 해야 되고, 그런 아니 소리 있죠. 밤중에 어디 갔다 왔냐 이거지. 이 김대중이가 이걸 좀 제발 좀 그 김대중을 수행하고 갔다 왔던 사람들 중에서 양심선언을 하든지 확인을 좀 해두든지.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설입니다. 설인데, 이러니까 이 김대중하고 노무현하고 이 문재인이가 했던 이 3대 대통령이 하는 짓은 거의 간첩 이 수준의 일을 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간첩 수준의 한 사건들이. 아까 조금 전에 한 말도 이것도 거의 간첩이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아니. 그러니까 아까 임실의 할아버지가 제2의 박헌영은 김대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라고 그러고 그분은 거기서 24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또 교육을 받고 또 김대중을 대통령 삼기 위해서 난파됐고 그러니까 그 말이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 3대 대통령을 거치는 과정 중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폭망해버렸어요. 근데 김대중이 처음 나올 때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정책 공약이요. 전부 좌파 공약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공약 자체가 4대국 안전보장론도 정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 그 당시에 연방제를 주장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저부터도 연방제 얘기하니까 저도 몇 시간 직접 들었거든요. 연방제 해야 된다. 근데 홀딱 사람이요. 정신이 나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은 대중경제론이에요. 맞습니다. 완전히 이게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론이거든요. 이게요. 아직도 못 빠져나온 사람이 소강석이요. 그리고 뭐 그냥 예비군도 왜 폐지하라고 그럽니까? 향토예비군 없어져 그랬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김대중이는 철저하게 그 밑바닥 자체가 이런 그 좌파로 이미 해방 전부터 뼛속까지 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봐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심각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내일 또 방송 이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5,300만 국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대한민국이 정말로 연방제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시냐고요. 나는 어제 5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5선 출신 원로 의원님을 여의도에서 3시간이나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충격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 중에 내가 들은 얘기를 잠깐 하자면 보세요. 이 문재인이가 미국을 어떻게 하든지 회유를 시키려고 빌리그레함 아들 있죠. 빌리그레함 아들. 프랭클린 빌리그레함. 빌리그레함 아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분은 빌리그레함은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빌리그레함이. 그렇죠. 근데 이 아들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정신을 이어받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이 빌리그레함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빌리그레함 대통령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살아있는 대통령들은 다 모였어요. 장례식에. 그만큼 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카고 센터에서 이 아들이 문재인이가 아들을 초청을 한 거야. 문재인이가
빌리그레암 아들을 예. 초청을 해서 면담이 이루어졌어.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김장한 목사님이에요. 김장한 목사님하고 빌리그레암하고 원래 가까운 사이에 있었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대화 내용이 뭐였었느냐. 거기에 이영훈 목사도 거기 있었는데, 자, 내가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직접 들은 얘기인데 뭐라 그러냐. 그래서 내가 김장한 어른을 인정 안 하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문재인이가 말을 했다는 거야. 이 문재인의 이 말을 듣고 프랭클린 빌리그레암도 무너졌고 이영훈도 무너지고 또 그 김장한 어른도 확 무너졌다는 거야. 뭐냐? 나는 그 프랭클린 빌리그레암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는 1.4 때 장진우 전투 흥남부두 철수 때 미국이 빅토리아호로 우리 아버지를 한국으로 안 데려왔으면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없는 나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니까 감동을 먹어가지고 완전히 감동을 먹었다는 거지.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을 먹으니까 거기에 이영훈도 감동 먹고 문재인이가 이제 쇼한 거란 말이야. 이게 자기가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트릭을 쓴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또 미국을 갔어요. 가서 알랭톤 국립묘지 앞에서 아주 표정 보세요. 울먹울먹 하면서 뭐라 그래요? 쇼도 잘해요. 예. 뭐라 그랬냐? 나는 미국이 저 봐요. 저는 쇼를 한단 말이에요. 미국이 우리 아버지를 LST 함정으로 흥남부두 철수 때 안 데려왔으면 나는 대통령도 안 되고 태어나지도 못했다. 이 남한에서. 이렇게 저 성스러운 국립묘지에 가서도 저런 거짓말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왜 사기냐? 이게 왜 사기냐 하면은 이거는 윤월 스님의 증언을 들어보면 문재인 아버지는 6.25 때 인민군 장교로 내려와서 영천 전투 7분 응선에서 학도병 3명한테 포로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문재인의 생년월일을 한번 보세요. 생년월일이 52년도로 돼 있죠. 방송실 한번 알아봐라. 문재인 생년월일이 태어난 지가 52년도. 52년도면요. 6.25 전쟁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아버지는 이미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었단 말이야. 그럼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여자하고 둘이 성관계를 해서 문재인을 낳을 수 있냐고. 52년도에. 53년도에. 53년 출신이에요. 53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 53년도 1월. 저 때는 53이라고 하지만 저건 6.25 전쟁 끝나기 그렇죠. 전이잖아요. 전쟁 중에 태어났다는 거. 그렇죠. 우리는 다 늦게 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문재인이가 태어났다는 집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 문재인 전직 대통령들은 태어난 생가를 다 국가예우찬에서 수리를 하고 원어는 그대로 보존하지만은 박정희 생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영삼 생가, 김대중 생가 있잖아요. 하이도에. 이거는 다 이렇게 하는데 문재인이가 태어났던 생가 있잖아요. 생가. 거제도 생가에서 동네 사람들이 문재인 여기서 안 태어났다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예. 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을 때 태를 잘랐던 할머니한테 생일 때마다 선물을 보내. 강 목사. 태줄 누가 끊었어? 나야 그때 못 봤으니까. 근데 선물 보내야지. 우리 할머니인데 뭐 자꾸 하셨으니까. 아니,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면 아라바이를 성립시키려고. 아니, 누가 탯줄 끊었던 사람을 자기 생일날 선물 보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탯줄 끊었던 사람을.
뒤에 뭐가 꿀리니까 그래서 내가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한 거거든. 그 출생 비밀을 감추는 건데 목사님 제가 네. 궁금한 거는 빌리그레함 아들을 불러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과? 어제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 중에서 빌리그레함 그 저 아들이 아들한테 문재인이가 그런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뭐 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 바로 트럼프의 회담을 위해서. 그 트럼프 회담을 성사시켜 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환심을 산 거예요? 성사하게 돼 있었는데 예. 트럼프를 회유하려고. 목적은.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빌리그레함 아들이 그 이제 이 트럼프하고 상당히 좀 가까운가 보죠? 가깝지. 모든 대통령하고 다 가깝지요. 가까우니까 네. 조금 더 이 환심을 사서 네. 트럼프와 만남을 좀 더 잘하려고 해서 그런 거짓말을 빌리그레함 아들한테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목적을 달성시켰잖아요. 예, 그리고 예.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만나게 만들었잖아요. 예. 만들었는데 양쪽 다 거짓말 했잖아요. 양쪽 다. 그렇습니다. 예. 김정은이한테는 뭐라 그랬냐. 핵무기를 그대로 두고도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거짓말 했거든. 예. 그 다음에 또 트럼프한테는 뭐냐. 핵무기를 다 폐기하기로 했으니 한번 만나자. 예. 이래가지고 둘이 딱 만나니까 5분 안에 끝나버렸잖아. 그럼요. 예. 서로가 말을 맞춰보니까 이게 서로가 딴소리 하거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또 만났잖아요. 그것도 5분 안에 끝났잖아요. 그냥 앉자마자 그냥 일어나서 나갔잖아요. 핵무기를 폐기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또 속였어.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했어. 근데 트럼프가 CIA를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핵무기 어디 걸 폐기했냐 그러니까 연변 걸 폭파했단 말이야. 예. 연변 폭파한 거 알죠? 그렇죠. 예. 연변의 그 원자로 예. 막 그 다이나마이트 예. 터뜨리잖아요. 영상에다 해줘야지. 예. 하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 그거 말고 어디 그렇습니다. 예. 세 군데를 쫙 찍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버렸잖아요. 그게 하노이에서 결렬된 사건 아닙니까? 목사님? 맞아요. 예. 하노이에서 예. 결렬된 사건. 싱가포르는 만나긴 했고 네. 그다음에 최종 결렬된 게 이제 하노이에서 5분 만에 결렬된 게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은 간첩이 맞대니까 이게 완전히 하는 짓을 보라고요. 간첩이면서 사기꾼이면서 하여튼 네. 참 저 보기 드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태어난 것부터 다 거짓말이고 예. 다 거짓말이에요. 저 다. 그리고 USB 넘긴 것만 해도 간첩 아닙니까? 그 완전히 상급 비밀을. 아, 그럼요, 목사님. 예. 응? 그래서 저 거제 소용소에 문재인이 아버지가 거기서 지금 빅토리아호가 저기 이제 50년도에 전쟁 나가지고 51년도에 빅토리아가 호가 넘어왔더만요. 그래.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53년도에 태어났다면은 그 기간이 2년이란 말이에요. 문재인이가 보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서 넘어와가지고 그 문재인이 아버지가 자기 엄마하고 거기서 거제도 수용소에 같이 살면서 둘이 합방도 하고 그렇게 했나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친엄마도 아니요. 여기 봐요. 이게 이모라고 하는 사람 있죠. 금강산에 문재인하고 생긴 게 턱하고 보세요. 코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저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저게 생모라고 추정하는 거야. 저것이 그때 빅토리아호가 1950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거기서 출발합니다. 51년도에 50년도. 50년도 네, 1월 크리스마스 때. 자, 그러면 이게 문재인이가 간첩인지 아닌지는 확실한 것은 윤월 스님 이 증언을 청와대에서 내가 기자회견하는 걸 보시면 근데 여기 대해서 반론이 없어요. 나를 다시 고발하든지 이 윤월 스님 그 사건 내가 이 기자회견 주도했는데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때 목사님 그리고 간첩 마이크를 이거를 벗어야지 이것이요. 목사님 저거 너무 길어요 저 방송이요. 약을 먹고 왔어요. 지난번에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짧게 했어요? 지금 소개받은 네, 저 너무 길어요. 아니, 서윤월이라고 합니다. 12시 전에 끝나.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목사님 저 지난번에 나이는 틀었었는데 내용보다는 1933년 5월 너무 길어. 30일생입니다. 다시 좀 조정해야 돼. 저희 본적지는 종로구 가이동 124번지고요. 근데 6.25 때 제가 참전을 했습니다. 학도병위로. 그래서 어디서 전투를 했냐면 상주 낙동에서 전투를 했고 또 다부정 전투를 했습니다.
그때 백선엽 장군 밑에서 했는데 백선엽 장군이 아주 부하들을 잘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전봉욱 장군이라는 분이 인민군 11사단 포병연대장인데 8월 13일 날 기순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초대 상륜사관학교 교장을 했고, 저런 말들을 그 다음에 저런 말들 우리나라 7사단 사단장을 했고, 핵심만 해. 마지막으로다가 농간훈련소 소장을 한 분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 할아버지 명상처럼 딱 그렇게 문재인을 찾게 된 동기는 이제 다부동 전투가 그때 장교들이 13명이 귀순해 왔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소강대로 들어가니까 영천 이러다가 이제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 파견 나간 데가 한국군 8사단하고 6사단이에요. 그 이제 보현산이라는 데서 이제 수색을 나갔다가 문재인의 아버지를 잡았습니다. 문재인의 아버지를 수홍렬이라는 사람이 잡았고, 근데 이제 기순한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난중군을 흔들자니까 난중군을 안 말펴내고 이제 기순한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폭행한 당사자입니다. 내가 문재인의 아버지를 많이 때렸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여기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문재인의 아버지를 때리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실감이 안 나요. 그 실제 때렸습니다. 근데 문재인이 그 6월 16일 날, 점점 2월 16일 날 뉴스타운에서 방송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여태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예? 그러면 자기가 문재인이가 빅토리아호를 타고 왔다든지 그랬다면 그거를 증명을 해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증명도 못해요. 아무 증명도 못합니다. 나를 갖다가 구속도 못 시켜요. 구속시키면 내가 바보입니까? 구속시키려면 반증자료가 있어야죠. 반증자료가 없으니까 구속도 못 시키고, 자기 아버지를 때렸다고 해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것은 문재인이가 그 운명이라는 자서전에서 쓴 것이 전부 다 하나서 열거정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내가 1월 26일에 또 노알라 텔레비에서 얘기했지만, 문재인은 천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아주 불효자예요. 나를 왜 구속 못 시킵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아니지만,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죽은 놈이, 내가 스님이에요. 죽은 놈이 거짓말했다면 강화문 노타리에서 돌로 때려 죽여도 살인죄 안 걸려. 응? 이건 확실하기 때문에, 잡았기 때문에 내가 정정당당해서 여기서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하려면 좀 많은데,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그럼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근데 뉴스타운에서 나온 거, 또 2월 26일 걸 기사한 건 전부 다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빠르갱이는 아닌데, 여기 나왔으면 전부 다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을 보는데, 이제 공산주의라는 것이요, 이론이 전부 다가 공산주의자가 되면 거짓말로 다 밥 먹어요. 우선 먼저 이북을 보세요. 지네들 그 단파 방송에 들어보면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지네나라래. 우리나라가 군사력은 5등이고 참 6등이고 경제력은 세계 10대 국가예요. 응? 그런데도 공산주의가 좋다고, 응? 거기에 매달려 사는 그 좌파, 저 열린 민주당 같은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머지않아서 공산주의는 완전히 무너져요. 없어져요. 네. 자, 그러면 여기 기자님들이 지금 원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정신이 지금 완전히 띵해서 질문조차도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스님이 문재인 아버지를 현장 체포할 때 학도병으로서
몇 명이 같이 했습니까? 세 사람이요. 3명. 예, 송열이, 네. 서승남이, 네. 김철수 이렇게 세 사람이 했어요. 그러면 3명이 체포한 그 3명 중에 지금 다 살아 계시나요? 저 송열이는 죽었다는 소리를 죽었고, 들었고, 그 다음에. 송열이는 네. 저 김철수는 네. 2월 16일 날 뉴스타운에서 나가니까 네. 2월 23일 날 네. 내 입 막으러 왔었어요. 됐어요. 그 사람은 그만. 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이걸 지금 너하라 TV에서 내가 계속 틀으니까 너하라 TV를 폭파한 거야 지금 다. 너하라 TV가 폭파당한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국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뉴스타운 TV도 폭파됐어요. 뉴스타파요? 뉴스타파. 아, 그 좌파? 뉴스타파. 뉴스타파에서 아까 이 뉴스타운이라고. 아, 뉴스타운이겠죠? 그게 뭐. 아, 맞아요. 저. 뉴스타운에서 그것도 폭파가 됐다. 아, 그게 그 손상대 동생이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원래가. 그 폭파가 됐다고.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게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나라 TV를. 목사님 윤월수님은 의문사를 당했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심지어. 새벽에. 예. 그래서 왜 문재인이가 지금 자기의 출생, 그 다음에 자기 태어난 거,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봐요. 빅토리아를 타고 막 왔다고 예. 거짓말하는 거 보라고요. 아니 지 아버지를 저 생포를 한 그 학도병 3명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뭐한 놈은 빅토리아를 뭐 타고 오냐 말이야. 근데 자기가 그러잖아요. 나를 고발하라고. 왜 고발 못하냐 이거지.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 여기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뭐냐. 대한민국은 3명의 이 좌파 대통령, 첫째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이 문재인, 그 중에서도 문재인하고 김대중은 거의 간첩에 속한 사람. 그 난 또 실제 간첩이라고 했고, 간첩이라고 해서 내가 고발당해서 내가 이제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다 무죄가 됐습니다. 다 무죄가 됐는데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듣고도 192석을 저쪽에다 찍어준다. 이거는 국민들이 도대체가 대한민국을 포기한다는 것이지. 이게 정신이 나갔죠. 국민들이 5,300만 국민들이 말이죠. 거기다 또 양쪽에 이제 국민의힘 정당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한동훈이 하는 짓 좀 보라고 지금요. 그런데 뭔 나라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결국은 연방제로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다 거짓말, 간첩 대통령들이 떠드는 말은 말이야. 이걸 그대로 다 믿고 말이야. 지금 내가 왜 이걸 왜 틀어줬습니까? 빅토리아 옷 타고 왔다고 미국 가서도 거짓말 했잖아요. 트럼프한테도 다 속여 먹었잖아요. 트럼프도 다 속여 먹고 말이야. 자, 이제 마지막 한마디씩 하고 방송을 마치고 끝까지 우리는 이걸 추적하여 반드시 우리는 자유통일을 해내야 됩니다. 자유통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김학성 교수님부터 말씀하시죠. 예, 우리 어제 이재명이를 대북 송금 사건으로서 혐의로 언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요.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이재명이가 평화부지사를 이제 위촉을 했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면 이화영이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예전에 노무현과 김정일이 남북 회담을 하는데 그 추진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재명이가 높이 사가지고 평화부지사로 임명을 한 것이에요. 그랬는데 문재인이는 이재명한테 아주 이 뒤끝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대선 경선에서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러 갈 때 이 이재명이를 뺐습니다. 그래서 박원순과 최문순만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이 이화영을 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2018년 11월 달에 이종yok 북한의 아태 위원장이 남쪽으로 왔습니다. 경기도를 방문해요. 그럴 때
방북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육로로 가기를 원했지만 육로는 어려우니까 헬기를 타고 평양까지 가고 헬기 평양에서는 벤츠를 사용한다. 그 대가로 300만 불을 요구한 겁니다. 북한에서. 총 스마트팜 사업 500만 불, 그다음에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불에서 총 800만 불을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대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이화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거짓으로 변명을 했지만은 법원이 받아주지 않고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죠. 벌금도 2억이고 추징금도 2억 얼마를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일 수밖에 없는 게 아주 간단한 거죠. 지금 그 700만 불에 대해서는 북한이 받았다고 영수증까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직인을 위조해서 이화영이가 단독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요. 근데 이화영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이가요, 어떤 댓글을 담겨 있었는데 방북 관련 기사가 나오니까 이제 이화영 부지사 수고했습니다라고 댓글도 달았어요. 또 김성태와 북한이 그 대북 사업 합의서를 진행했거든요. 그럴 때 이재명이가 뭐라 했냐면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다음에 이화영이가 준 그 핸드폰으로 2번이나 김성태와 이재명이가 통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그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거 직위 위조를 해가지고 이화영이가 단독으로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말이 도지사 하루 결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은 성남시장 시절에 단돈 100만 원이 드는 사업도 내 결제 없이는 안 된다고 자랑한 인간인데 요건 기억이 없다라고 해서 도망간단 말이죠. 지금 민주당은 뭐라는가 하면요, 김성태가 방북을 추진한 것은 쌍방울이 방북 사업을 하게 되면 쌍방울의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해서 단독으로 했다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참, 이게 이재명이 변호사들이 주장한 논리입니다. 참 기가 막히네. 여러분, 대북 사업을 이화영이가 혼자 했다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참. 이재명에게 17번 보고했다라고 검찰은 수사에다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정권자인 이재명이 모를 리가 없는데 이제는 이제 그 직인을 위조해서 했다라고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재명의 이 범죄 사실 분명히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대선 전에 마무리를 해야 대한민국이 살 것으로 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화영이가요, 북한에서 700만 불 800을 경기도 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경기도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뭐라고 하면, 그러면 쌀 10만 톤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이화영이가 제시했습니다. 10만 톤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가격이 2,200억이 됩니다. 운송 비용을 빼고. 그러면 평화부지사가 2,200억에 해당하는 쌀을 주겠다고 할 때 이재명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했다. 그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번 1심에서는 분명히 이화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일궈냈지만 유죄를 선고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이 기소를 했지만, 물론 국회는 불체포 특권을 이유로 거부하겠지만, 그러나 빨리 불체포 특권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이재명의 죄과를 빨리 하루속히 조희대 사법부는요,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대한민국의 이러한 범법자가 대선 후보에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게 재판을 처리해 준 것만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살리는 일이다라고 믿습니다. 한 달 안에 깜빡 넣어야 돼요. 자, 강은신 목사님 말씀. 지금 이재명은 기소할 것이 아니라 구속해야죠. 체포해야 돼, 체포. 구속해야 되는데 무슨 이 절차가, 구속하려면 여기 현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로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엔 했었죠. 지난번 됐었는데 이번에는 100% 안 되겠죠. 192석이니까요. 그러나 그래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뭐 국회는 안 해주겠죠. 그러나
그런 일도 벌이면서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시켜야 됩니다. 아니요. 예. 근데요. 저쪽 애들도요. 내분이 생겨가지고 통과될지도 몰라요. 근데 목사님 192석이라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뭐 절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첨부해야 되겠죠. 예. 자, 강혜진 목사님. 저는 참 마음에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우리 호남은 전 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흥에도 호남 많이 가보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신안이라든가 또 월출산 주변에 보면은 옛날 빨치산 사건 때에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데가 교회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교회마다 순교자가 없는 교회가 거반 없을 만큼 지리산, 월출산 요 주변은 교회마다 모두가 다 거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도 이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지 이번에 192석을 가져오게 된 동기 가운데에서도 이 호남 지역은 전혀 흔들림이 없거든요.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던 이 지역에 다시 한번 6.25를 상기해서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대한민국을 사는데 앞장서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전한 목사. 호남 사람들도요 이번에 자유통일당 많이 찍었습니다. 많이 찍었어. 근데 많이 찍었는데 사기쳤어. 제가 갈수록 생각이 드는 것은 이거 완전히 부정으로 컴퓨터 조작이에요. 맞아요. 예. 그 호남 사람 안 찍었다고 자꾸 하시지 말고 맞아. 요걸 밝혀내야 돼요. 전국적으로 그렇지. 빨리 밝혀내 가지고 이제 이 어떻게 호남 지방에서 저 지역 후보가 2,300표가 나왔는데 세상에 어떻게 900표가 자유통일당이 나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예? 그래서 빨리 이거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국민의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는데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 내놔야 돼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맞아. 우리가 이번에 우리는 여기에 같이 동참을 못하겠다. 국회는 우리는 안 할란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맞아. 그렇게 가서 이걸 내가 그래서 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192석이 힘이 더 셉니까? 대통령 하나 힘이 더 셉니까? 대통령이 훨씬 세지. 훨씬 세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계실 때 이 저 국민의힘 사람들이 여기서 힘을 받쳐가지고 우린 국회의원 안 한다. 그리고 딱 던지고 그리고 투쟁을 해야죠. 그럼 저는 사퇴할 필요가 있어요. 거부권 계속 날리면 돼요.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력이 있으니까. 자, 황교안 장군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고위 공무원들, 제가 알기로는 1급 공무원 이상 뭐 이렇게 해서는 국방 4대 국민 4대 의무 의무정에 특히 병력 기피자 절대 안 시켰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특히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부정이든 뭐든 된 사람들 중에 300명 중에 100명 이상이 전부 전과자거나 기소자들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후세들이 나라에 대해서 또 지도자급 또 정치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고 아주 나쁜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지도자라고 뽑아주려면은 전과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전과에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더라도 딴 분야에서 하면 되죠. 예, 이건 뭐 전과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은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폭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은 뭔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도 5.18 세월호 이태원 참사처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받침을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힘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 김대중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중에 김대중이가 한 그 간첩 행위 중에 큰 나쁜 짓은 뭐냐 하면은 광주 교도소에 갇혀 있던 체포된 고정 간첩들을 전향각서를 쓰면 다 풀어준다 해가지고 북한으로 다 보냈어요. 이런 것은 언론에서요 보도도 잘 안 해요. 한두 명 보낸 게 아니에요. 한 5, 60명 보냈을 거야. 북한에서 파송된 간첩을 광주 교도소에다 가둬놨는데 전향각서 쓰면 풀어준다 해서 나왔어요. 나온 사람을 북한으로 다 보냈다니까요. 김영삼 때부터 조금 이상해졌어. 김영삼도 이 임무를 보냈잖아요. 저 북한에다가. 참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이런 말을 듣고도 국민들이 말이지 가만히 있고 결국은 대책은 1000만 조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실행위원장들 단위별로 254개 실행위원장님들은 자기 밑에 있는 동대표 있죠. 동대표에서 지금 여기에 1000만 조직에 가입한 명단을 실행위원장 단위로 254명입니다. 254명이 제 핸드폰으로 보고를 하세요. 이 방송 끝난 뒤에 실행위원장들 중에서도 이거 방송 시청도 안 하는 놈들도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3,518개 자유마을 대표들 밑에 또 임원들 12명 중에서 몇 명이 조직되어 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행위원장 단위별로 보고를 해달라고 내 핸드폰으로 254명 실행위원장들 알죠? 보고를 해주시고 몇 명입니다. 그렇게 어디 실행위원장입니다. 어느 부의 실행위원장입니다. 하고 몇 명이 조직됐습니다. 하고 그것을 내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로 보고를 하시라고. 보고를. 이것도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지. 계속 뭐 열심히 하고 있다. 하기는 뭐 개뿔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이래서는 어차피 나라 망해요. 그러니까 유일한 희망은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국본, 전지현, 또 자교총, 뭘 필요해서 모든 이 조직들이 풀가동을 해서 이 중심에 있는 실행위원장들이 몇 명이 지금 여기 1000만 조직입니다. 1000만 조직의 명단이 몇 명 가입했다 하는 그 숫자를 실행위원장들 밑에는 또 12명에서 15명의 동대표들이 있잖아요. 그 동대표들 밑에는 또 임원들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 조직됐는지를 실행위원장들이 빨리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광역위원장들도 23명 광역위원장들 각 시 도에 있는 광역위원장들도 실행위원장들이 이걸 빨리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빨리 지시를 하시고, 이거는 군사 작전하듯이 해야지 지금 이렇게 뭐 방송만 한가롭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군대 작전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방송을 또 이승만의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준환 목사님 선창하시고.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안 돼. 다시 해야 돼. 다시 크게? 이게 피력도 못 먹어. 목사님.